성수동이 가격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 현금 그냥 20억씩 들고 가야 되다가 진짜 막 급매, 물론 2, 3구역 기준이지만 이제 2, 3지구 네네.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한 12억, 13억 선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대출이 나오거든요. 대출 받고 하면 잘하면 현금 한 8억 선에서도 갈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제 일단 전세는 못 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지니까 뭐 그렇게 오히려 나는 진짜 재개발에서 최상급지라고는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눌려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바라보게 되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재개발이 사실 더 눌리는 것 중 하나가 목동은 그래도 네. 학군 때문에도 뭐 간다든가 잠실은 솔직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가지 살기 힘들어서 못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실거주를 하려고 보면 재개발 지역 실거주는 조금 빡센데 어렵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저렴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간다. 혹은 또 우리도 규제에 다 틈새가 있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그런 방법들을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들 중에서 좀 더 조정받은 곳들은 없을까요? 있죠. 이것도 여전히 규제 덕분에 나오는 건데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남상구역 예시를 들어요. 관처. 맞아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팔아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투기거래지구들이 다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강남상구랑 용산은 걸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남상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사실 원래는 3월 초에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소송이 하나 걸려가지고 좀 더 지연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남상구역 같은 경우는 급매물들이 쏟아져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급매물들, 예전에는 뭐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던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역시 아까 성수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현금이 25평 신청한 매물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한 13, 매매 금액이 13억인데 뭐 전세 쪼끼고 뭐 대출 조금 받고 하면서 현금 한 9억 선으로 갈 수 있는 매물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당장 2구역이라든지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유독 더 밀린 지역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아까 뭐 성수처럼 규제 때문에, 네. 아니면 한남 3구역처럼 이것도 이제 도정법에 따른 정책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린 데들도 뭐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겠죠. 둘 다 공통점은 전매가 안 되는 것들이네요. 그쵸. 약간 조금 다른 의미로 전매가 안 되지만, 뭐 지금 한남삼은 지금만 전매가 되니까 확 매물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거 식으로. 입주할 때까지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정리할 사람들은 빨리 정리해야 될 거고, 결국은 입지가 좋고 규제가 있는 곳인데 거래가 조금 힘든 곳들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또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이 뭐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규제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규제 덕분에 기회가 생기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 지역들도 있다 보니 오히려 같은 금액으로도 비슷한 입지인데 훨씬 더 밀린 지역들, 아직 회복을 못한 지역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뭐 잘 공부해서 보면 예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잘 물었죠. 저는 지금 정말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지역 중 하나가 부가연 뉴타운 얘기를 많이 해요. 부가연 뉴타운이 사실 많이 빠졌지. 정말 잘 나갈 때는 투자 금액대가 12억, 13억 선도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네. 막 진짜 극단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 금액대가 6억 선대 급매물들도 거래가 됐다가 지금 그래도 6억대는 지금은 없고 한 7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이전 가격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도 저는 보면 다 입지 따라서 간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 아까 한남 상구역이 관리처분 이제 인가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9억 선으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이 투자 금액 9억이라는 게 함정이 있긴 합니다. 뭐 여기서 내가 대출도 받고 뭐 하고 거기다 25평 가는 매물, 아까 부가연 33평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뱀의 머리보다는 전 용의 꼬리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한남동에 25평 그리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결국 예를 들어서 어디 가지고 있어야 할 때 저 반포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우와 하지. 네. 너 몇 평이야 이런 거 안 묻거든요. 뭐 재개발 투자해서 어디 가지고 있어? 저 한남 상구역 가지고 있어. 오 부럽다 해서 끝나지. 야 너 몇 평짜리 가지고 있어? 이런 거 안 물어요. 하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한남이 하면서 막 이제 어떻게 따냐 한남 그게 상구역만 아까 이슈가 있었던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따냐면 박앤세일로 가지는 게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안 팔리죠. 똑같이 9억 선으로 빠졌을 때만 해도 야 부가형 9억도 많이 빠졌다 생각했지만 사실 똑같이 9억으로 이 돈이면 여기 가지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입지 따라서 좋을 때는 중마포로 보다가 안 좋으면 서대문구고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간 건데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저평가 받을 때 차라리 사놨다가 다시 장이 회복하게 되면 중마포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완공될 때쯤 되면 진짜 오히려 부가연도 제대로 이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격이 다들 밀리겠지만 진짜 과도하게 밀린 애들. 똑같이 밀렸어도 여기가 입지가 좀 더 좋다. 막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찾아보면 좋죠. 혹시 입지 말고 좀 소액으로 접근해 볼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수도권에? 수도권에서는 결국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상기뉴타운 2억대. 거기 그리고 서울치고는 진짜 적게 들어가는 그쵸. 거죠. 서울치고는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항상 같이 얘기 나오는 데가 광명뉴타운 3억대. 그렇지. 이게 상기랑 광명이 항상 비교가 돼요. 경기도 같은 서울이냐? 서울 같은 경기도냐? 그렇네요. 로 맨날 싸우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광명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 이유는 있어요. 상기는 이제 관리처분 총회가 이제 올해 난다라고 했지만, 광명은 아예 관리처분 인가 다 나고, 대부분 이제 이주 철거돼서 착공하고서 이제 일반 분양하고 이런 데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완성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광명이 좀 더 비싸긴 한데, 저는 3억선에서 광명 가는 것도 대단히 괜찮다라고 봐요. 여기도 금액대 괜찮을 때는 5, 6억씩 갔었거든요. 네. 그런 거 고려해보면 리스크가 적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정비 사업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건설 원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돈으로 못 짓는 시점들이 나오고 사업을 포기하는 데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일단은 짓는 사람이 임자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꼬마 빌딩에서도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꼬마 빌딩 예전에 한동안 대세가 단독주택 사서 허물고서 올근생 건물 짓는 거였잖아요. 네. 지금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에스컬레이션 조항 막 이런 것들도 대형 시공사랑 계약인이가 그렇게 하지만 조그마한 건설사들은 당장 원가 올라가면 우리 이거 못 지어 하면서 배째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건축주가 돈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완공한 사람들 원래 예상 가격보다 20% 30% 넘게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네.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때 했기 때문에 20, 30%지 지금 금융비용이랑 지금 공사비랑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가 배가 들어가기 시작해지는 거죠. 지금 애초에 대출 금액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장이 이러고 수익형 부동산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침체돼 있지만 이 장이 극복해 나가면 우리가 땅값 하지만 건물 가치도 사실 따져볼 때가 이제는 올 거라고 봐요.
여차하면 땅값 보면서 신축하지 뭐가 되는데 신축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리스크를 우리가 회피할 때, 즉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들 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가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어렵게 보면 진짜 어려운데 쉽게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 네.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진짜 초기에서도 극초기 재개발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도 뭐 주어슬인가 이후로 가는 사람들, 저는 초보자다, 내가 잘 모르겠다면 주어슬인가 이후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기서도 뭐 사업시인가 받은 데들 더 안전하고 관리처인가 받은 데들 더 안전하고 여기서도 이주 개시한다든가 뭐 이주하다가 사건 사고 터지는 조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다 끝난 데들, 착공까지 한 애들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입주까지의 기간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내가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당연히 리스크가 적으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아직 회복을 못한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광명이죠. 왜냐면 광명이 세대수가 워낙 많고 원래 그렇게 빠르게 가면 좀 비싸져야 하는데 광명 뉴타운 12구역까지 모든 구역들이 다 관리처분 인가를 다 받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도 사실 변별력이 없어요. 광명은.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 물량 폭탄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물량 폭탄,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쵸. 오히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광명이 입지를 제대로 보고 거기가 거의 다 준공되면 3만 세대 대단지 신축업들 촌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 달리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물량 폭탄이라는 얘기는 저는 항상 동의 안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저는 단적인 예시가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왕십 뉴타운이나 아현 뉴타운이나 20년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는지 정비되고 보니까 좋아졌다. 옥수동도 그렇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물량폭탄의 대명사가 강동구 물량폭탄이었잖아요. 있었죠. 그랬었는데 가격이 요즘 장 말고 그 전에 그렇게 이슈 됐었지만 전세 금액은 빠졌었죠. 근데 매매 금액은 다 버틴 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30년 넘어간 노후 아파트 촌으로 있었을 때가 더 좋은 거냐? 신축이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 광명도 결국 신축 아파트 촌으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광명의 이미지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철산동 하면 이미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명동 역시도 지금은 광명이 이러지만 거기도 딱 정비가 되고 나면 그제 가서 7호선 강남에 한 번에 가고 그래도 준서울에 입지 지역번호도 02를 쓰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서울에 편입시키려고 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입지가 재평가되면 그때 신축 아파트의 가치들 다시 들어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삼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비관적으로 봐야 될 뉴스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너무 청사진을 그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근본적인 입지 가치들을 보고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지금 집값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완공됐었을 때의 가치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명 지금 사실 가격이 무너진 것도 오히려 매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질한 애들도 많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서로 시장에 충격 때문에 던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오케이. 네. 근데 결국은 광명 내가 단타 칠 거 아니잖아요. 6개월 뒤에 팔 거야. 1년 뒤에 팔 거야. 이거 아닌 이상은 결국은 완공이 되는 시점은 구역에 따라서 짧은 애들은 2년 뒤, 이제 이주하고 있는 애들은 5년 뒤 입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 장도 회복할 거고. 입주도 다 끝나는 시기가 오면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때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묻지마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랑 상담 받고서 제대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한 사람들은 사실 금액이 빠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일희일비하진 않아요. 네. 우리가 완공됐을 때 그 입지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분석하고서 간 사람들은 지금 장이 어떠고 뭐고 오히려 조금 이렇게 돼도 예전엔 못 쳐다봤던 지역들이 오히려 더 들어가 볼까?
지금 세금을 조금 더 어떻게 해가지고 더 어떻게 사볼까?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네. 막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법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도 없지만 네. 사실 제대로 한번 입지를 따져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만 봤을 때는 진짜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프리미엄 다 다른데 너무 호황기 때는 너무 초기 재개발인데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곳도 많았거든, 그쵸.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시행 뭐 관리처분 난 거랑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네. 그렇죠, 심지어. 지금은 이제 그 거품이 쭉 빠져가지고 오히려 거품이 너무 없는 곳이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오히려 품이 없는 게 어느 아니라 정도는 이게 저평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금액대가 다르게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거의 똑같게 형성돼 있는 곳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관청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곳에 기회가 있더라.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참 뭐라 얘기하기 어려운 게 여전히 대세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일단은 재개발 예정지들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냐 안 되냐가 첫 번째 단추인데 일단 서울시가 막 의욕적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좀 뭐 공공재개발 여기서도 뭐 이사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람들이 막 정말 싫어하지만 네. 야, 그래도 5.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은 사람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거 공공재개발도 막 지정이 되고 있었고 신소통합기획. 있죠. 이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선호하고 있고 그게 작년 12월 달에도 뭐 선정하고 재작년에서도 선정했었고 막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요즘 핫한 게 모아주택. 네. 뭐 이러면서 모아주택도 계속적으로 막 받다가 요즘은 또 이제 다시 수시 신청 받겠다라고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정지였다가 진짜 이제 우리도 정비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히려 멀쩡한 정비 사업들 가격대가 다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계륵이 됐어요. 요즘 트렌드는 완전히 극초기를 가든가 아니면 주었을 인간은 재개발을 가는 게 요즘 투자자들 분위기더라고요. 왜냐면 극단적으로 지금 인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 노원구 상기뉴타운이에요. 네. 이 상기뉴타운이 지금 투자 금액대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전에는 5억도 넘게 필요하던 금액대가 지금은 현금 2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가격이 3년 전 가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단순히 3년 전 가격으로 바뀌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는 3년 동안 밟아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막 좋았을 인가만 받은 상태였다가 지금 뭐 사업시 인가도 받고 시공사 선정도 하고 극단적으로 상기 2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까지 해가지고 아직 결과는 통보 안 나왔지만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올해 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8분 능선이 관리처분 인가인데 네. 이거 되면 거의 끝나가는데도 2억대에서 투자할 수가 있다? 아, 라고 해버리니까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정비 사업이 정말 험난한 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이것도 첫 단추라는 표현을 쓴 게 정비구역 지정돼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주거 설립 인가까지 이 75% 동의를 받을 때 5년 넘게 걸리고 뭐 10년 넘게 걸리고 20년 가까이 걸리고 이런 구역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비 사업들 동의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도 맨날 뭐 재건축은 사실 또 다른 이슈도 있죠. 동별 동의율이 또 있기 때문에 막 상가에서 반대하니까 이 상가를 재척시키니 많이 이러면서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율 모으는 데만 정말 어려운데 동의율을 모아도 주었을 인가로부터도 뭐 이제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착공 준공 해가지고 완공까지 기간이 한 8년에서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10년 이상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예정지라고 생각해보면 뭐 그나마 지정이라도 됐어. 근데 이제 막 추진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 아무리 빠르게 봐도 15년에서 20년을 봐야 되는 게 예정지 투자예요. 네. 근데 이제 예정지 투자 금액대가 사실 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정지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입지 좋은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용산이라든가 용산에서도 뭐 지금 아직도 예정지 얘기 나오는데 말고 뭐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뭐 원효로 쪽이라든가 지금 각각 뭐 공공재개발이든 신통기획이든 뭐 지정된 애들 있잖아요. 투자 금액이 뭐 싸도 5억, 뭐 8억, 뭐 10억. 예를 들어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통에서 떨어졌지만 10억 넘게도 필요하거든요. 예정지인데. 그렇게 필요하고 아니면 뭐 광진구 자양동 이번에 신통기획을 지정됐잖아요. 현금이 역시 뭐 한 7, 8억씩 들어가고 네. 아니면 여전히 뭐 사람들 많이들 물어보는 강남구에 이제 대청마을 이런 데도 현금이 8억씩 들어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게 이 돈이면 물론 똑같은 입지에 조합설리 인간한 재개발은 못 들어가죠. 하지만 내가 살짝 눈높이만 낮추면 그리고 이게 단순히 눈높이만 낮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그만큼 확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나간 애들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예정지를 이 금액에 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뭐 일단은 이슈는 실현이 됐어요. 네. 오히려 지정이 돼버리면 가격이 한 단계 올라온 건 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웃긴 게 뭐 가격이 그러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 하지만 뭐 적극적으로 빠지지도 않는 게 신통기획이나 뭐 공공재개발 토지거래 호목을 묶여다 보니까 매물도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 오히려 지금 예정지 얘기 나온 데는 아예 싸게, 아예 싼 맛에 지금 아예 투자 금액이 뭐 1억 전후로 네. 이런 애들은 거래가 되면서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갑니다. 이런 데는 아예 소액으로 갔다가 지정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 진짜 아예 금액대가 뭐 한 2억 넘게 있는 사람들은 조합설 인가 나오고 아예 그냥 이제 막 조합설 인가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지역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멀쩡한 재개발 가격대들이 빠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재개발로 가자. 네. 이런 사람들이 네. 많고 또 오히려 그렇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1억이야 뭐 취득세 뭐 조금 세이브하고 뭐 20년 지나서 될까 말까 하는 것보다 멀쩡한 재개발 가 훨씬 낫겠다.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진짜 예정지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자녀한테 네. 자녀도 막 어린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자녀한테 하나 사주고서 네. 그래도 소장님 저는 용산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항상 있잖아요. 그래도 대청마을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소액 얘기해서 대청마을은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지역인데 여기를 사놓고서 그냥 묻어두겠다라는 사람들은 그런 결심하고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죠.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네. 내가 시간과 이런 리스크, 비용 다 따져보면 선택하는 게 요즘 장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번 그 여러 가지 촬영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들이 일반 신축보다 좀 많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기회가 조금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빠진 그 이유에 있어서 왜 그럴까 하고 쭉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규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 애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더라. 예를 들어서 상계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규제가 있던 건 아닌데. 그렇죠. 거기는 입지에 따른 그렇죠.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예전에 좋을 때는 다 같이 움직이다가도 안 좋을 때는 사실 더 먼저 버려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들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계 같은 경우도 훨씬 많이 밀렸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거든요. 비율 따지면 그렇네요. 우리가 투자 금액이 5억대 들어가다가 2억 됐다라는 60%. 거는 똑같이 3억 빠졌다 하더라도 그게 체감이 다르고 네. 그 2억 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가 우리가 허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항상 비판할 때는 그런 입지니까 그렇게 빠졌지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밀린 데들, 이전 가격대들. 그러면 반대로 예전에 가격이 괜찮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봤었던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빠진 데들, 그런 데들도 잘 찾아보다 보면 네. 뭐 덜 밀린 데들도 있고 더 밀린 데도 있으면 저는 솔직히 더 밀린 데들. 네. 아까도 네. 막 대신에 더 정매금지 밀렸다 하더라도 금액만 볼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시세는 4년 전, 5년 전 시세 됐지만 사업은 더 많이 돼서 리스크가 그렇죠. 더 줄어든 단계일 때는 검토해도 괜찮겠다. 그럼요. 그렇죠. 네.